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수원 삼성과 수원 삼성에 새로 부임하신 이종효 감독님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기자회견 때 보니까 뭐 공중파에서도 가고 이종효 감독님이 얼마나 최근 위상이 높아졌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 맘대로 리뷰를 하는 유튜버지만 이런 시류에 조금 따라가서 조회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종효 감독님을 좋아하는 팬 중에 한 명으로서 그래도 한번 수원 삼성의 이번 시즌이 어떨까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비시즌이라서 리뷰할 일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광주 경기를 다 봤다거나 뭐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이정희 감독님이 이번에 인터뷰 때 첼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첼시 경기를 뭐 다 봤느냐라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정희 감독님의 축구랑 이 마레스카가 지금 떠났지만, 팀을 떠났지만 그 감독님이 보셨다는 첼시 에버튼전에서 보여줬던 수비 방식을 보니까 이건 일맥상통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같이 설명드리면서 이종효 감독님 축구가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잘하겠죠.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이정효 감독님이 어떤 지도자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기자회견이 상당히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본인의 생각이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정효 감독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선수들의 기량을 가장 잘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도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요소에서 그런 거냐면, 예전에 제가 축구 설명드리고 막 제가 아는 거 배웠던 거 설명드리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에 뭐 이제 선수를 결정하는 능력치가 이제 3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 3B다 하면서 볼 컨트롤, 바디 밸런스, 브레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풋볼 매니저에 가면 첫 번째 개인적인 기술적인 능력이 있죠. 뭐 개인기 써 있고, 뭐 골결정력 써 있고, 중거리 슛 써 있고, 패스 써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칸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브레인이죠. 그래서 위치 선정, 대담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신적인 능력들이 거기 있고, 천재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침착성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 칸에 가면 이제 신체적 능력이 있어서 뭐 순간 속도, 주력, 뭐 점프력, 몸싸움 막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대체로 이제 좋은 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팀에서 좋은 활약을 하긴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흔치 않죠. 네, 흔치 않기 때문에 가끔 어떤 선수들은 특출난 몇 가지를 가지고 상대를 압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헤딩을 잘 못하잖아요. 키는 크지만. 근데 이 선수는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는 중거리 슈팅을 갖추고 있고, 순간 스피드가 워낙 좋고, 그다음 슈팅 능력이 좋고, 그죠? 드리블 이제 좋고, 또 순간 그 속도하고 조합된 드리블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토트넘이 처음 갔었던 2015년쯤에는 팀에 겉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위치 선정이라든지 본인이 볼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헤매는 감이 있었지만, 그거를 딱 어느 순간 깨닫고 나니까 득점왕까지 할 만큼 본인의 이제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졌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선수들의 성장이란 말이죠. 근데 다 갖춘 선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어느 순간 이거를 탁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체적 능력은 제가 보기에 강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타고난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몸싸움이 강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드로그바나 주민규 선수 같은 선수는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타고난 그 흔히 말해서 빵이 다르잖아요. 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어요, 저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 선수가 어렸을 때 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런 원톱 유형의 공격수는 못 됐겠죠, 아마. 그죠? 그런 게 있을 거고, 기술적인 능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 시절에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 기술을 뛰어나게 만들어서 차비 에르난데스 같은 완벽한 뭐 이런 미드필더가 되겠다, 이거 쉽지 않겠죠. 메시 같은 기술을 갖겠다. 물론 메시는 좀 규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오면서 본인이 커온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하고 신체적인 부분은 프로 무대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프로 무대에 올 정도면 충분히 잘 뛰고 충분히 기술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근데 이제 그게 편차는 있겠지만, 근데 그럼 지도자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특히나 프로팀에서 저는 이제 이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술이에도. 그래서 이정효 감독님이 이번 그 인터뷰를 잘 보시면은, 그 기자회견을 잘 보시면 훈련을 강조를 많이 하세요. 과정의 힘을 보여주겠다.
내가 훈련에 신경 많이 쓰겠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다른 거 다 신경 써줄 거고 나는 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난 이제 기자님들 뭐 전화도 안 받겠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축구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특정 선수를 좀 언급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이희균 선수나 허율 선수가 광주에서 했던 것만큼 울산에서 하질 못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이제 동료들과의 이해도 축구 이해도 차이였다고 봐요. 울산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광주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주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잠시만 제가 지금 이제 전술판 그 세팅을 좀 바꿔가지고 제 얼굴이 안 나올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전에 이희균 선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 파란색 10번이라고 해볼게요. 이희균 선수가 예전에는 여기서 이희균 선수가 탁 돌아섰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던 선수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야 나 줘 하면서 나오니까 이 선수가 여기를 먼저 막아야 될지 여기를 막아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선수가 여기 탁 튀어나와 버려. 그러면 이 선수가 일로 들어오겠죠. 야 나 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선수들이나 뭐 저희 조기 축구에서도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데 공 받기 좋은 위치로 가달란 얘기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받아주러 오는 거죠. 그러면 이희균 선수가 이런 데서 드리블을 어떻게 쳤냐면 공격적으로 치면서 이 선수가 이제 따라 붙겠죠. 여기 드리블 치고 들어가면서 그 진행 방향을 이쪽으로 치고 들어갈 텐데 여기서 이제 다른 동료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제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받아주러 오다가 여기서 이희균 선수가 이 6번을 탁 제치고 순간 스피드로 탁 제치고 한 명까지 딱 제쳤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지는데 이 8번이 그냥 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8번 9번이 그냥 서 있다. 그래서 드리블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긴 할 텐데 이 선수가 이렇게 쓰면 사실 둘 다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해져요. 여기 들어오는 길도 막아줄 수 있고 이 선수가 이쪽으로 패스 준다 그러면 뒤에서 쫓아가겠죠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동료들의 움직임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균이 공을 잡았을 때 쫓아오는 상황이고 3대3인데 여기서 이 선수가 갑자기 받아주러 오다가 여기서 휙 돌아가지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혹은 그냥 이렇게 바로 몸 돌려가지고 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로 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선수는 8번 선수는 오프사이드에 안 걸리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선수는 이걸 잡아주려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던가 이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패스기를 막기 위해서. 차라리 여기다 이 발 앞에 줘라 해야 되니까 이 뒤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나오면 이거 여기서 8번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가 돌아 움직이는데 2번 선수가 여기까지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일단 모르겠고 이기균 막자 하고 달려들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통짜잖아요. 그냥 완전한 찬스가 나니까 2번 선수가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좌우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되면서 10번이 가고 여기는 또 쫓아 들어오고 예를 들면 이 선수도 옆으로 돌아뛰겠다라고 해서 이쪽 벌려버리면 여기를 못 잡는 거죠. 이기균 선수를. 근데 여기서 만약 이 선수가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도 옆으로 와서 내가 공 받겠다. 해서 공 받고 그럼 이 선수가 이제 다시 여기 커버 나오고 여기 채워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20번 선수가 이기균 선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야 나 줘 하면서 다시 뛰어 들어가겠죠. 골대 앞으로. 그러면 이 선수도 쫓아가겠지만 뒤에서 쫓아가던 선수가 쫓아가겠지만 이 2번 선수도 제일 위협적인 위치에 누가 있다? 이기균이 있으니까 못하게 하려고 뒤를 붙을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들어오면 통짜니까 여기서 발이라도 넣어야겠다. 그때 이 선수가 놀지 않고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2번 뒤에서. 그럼 2번은 이 선수가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사실. 본인 머리 뒤에서 움직이는데 뭐. 그래서 크로스를 어디다 붙인다? 여기다 붙일 수도 있지만 강하게 여기다 붙여버린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 더 잘한다 그러면 컷백 내주고 이기균이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10번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아까 이 위치에서 공을 잡았을 때 동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개인 기량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광주에 있을 때 이기균은 엄청난 드리블러처럼 보였어요 사실. 아 이 선수 진짜 빠르고 진짜 요리조리 잘 빠져다니고 공격적으로 전진 능력이 있는 선수네? 라고 생각했는데 울산에 가서 보니까 빠르긴 한 것 같아. 그리고 부지런해. 근데 왜 돌파를 잘 못하는 것 같지?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 동료가 옛날 같지가 않아.
동료가 예전에는 내가 공 딱 잡았을 때 내가 드리블 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오프 더블의 움직임을 많이 해줬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위치를 잡아놓고 하는, 포지셔닝을 많이 바꾸기보다 포지션을 잡고 하는 유형의 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번 시즌 안 좋았잖아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 이기균이 예전에는 이 드리블 칠 길이 많이 보였어 이렇게 느꼈을 텐데, 이번 시즌은 제가 느끼기엔 이 수비가 안 떨어지네 이런 느낌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게 저는 이 감독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걸 알려준다고 봐요. 내가 볼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내 동료가 편해지는지, 그리고 내가 동료가 이렇게 편하게 해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상대한테 더 위협이 가는지, 그러니까 내 동료들하고 상호 호흡 간에서 위치를 잡고 내 포지션을 통해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위치를 변형시켜 놓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도자다. 그래서 자꾸 훈련을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11명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작업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한 명이 정말 축구를 잘 알아요. 축구를 잘 알아서 내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떼면 상대방을 편하게, 우리 동료를 편하게 해주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움직일 때를 제외하고 내 주변에서 그렇게 안 움직여주면 나는 사실 영향력을 한 명씩한테밖에, 공 잡고 있는 선수한테밖에 못 주잖아요. 근데 11명이 다 같이 움직여주면 다 같이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더 막기 힘들어지고.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 똑같은 축구를 주입할 수 있는. 네. 그거를 해줘야 되고, 그거를 또 어떤 식으로, 그냥 단순히 자 비디오 틀어주면서 야 과르디올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뭔가 이 기저에 깔려있는 축구적인 어떤 이해도, 전술 이해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 11명이 이렇게 할 건데 우리 그림은 이건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뭘 해야 돼, 누가 뭘 해야 돼, 명확하게 뭔가를 심어줘야 돼요. 자 볼이 없는 선수가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정효 감독님 같은 축구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예전입니다. 예전에 그 전지훈련, 모팀 전지훈련을 그러니까 제가 해외 전지훈련 쫓아다닌 적이 꽤 있어가지고 가보면 막 패턴 플레이를 해요. 그 연습을 훈련 때 미드필더 넣고 미드필더 우측 때려주고 우측에서 윙 받은 다음에 크로스 올려, 그러면 공격수들 2명 들어가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게 물론 뭔지 알겠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기술적인 능력도, 반대로 때려주는 킥이라든지 크로스라든지 마무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거를 실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게 과연 이게 약속된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왜냐면 수비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잖아요. 수비가 없는 상황에서 잡아놓을 때 편하게 잡아놓는 거하고, 뒤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잡아놓고 반대 킥을 때릴 수 있느냐,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다른 팀 지도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패턴 플레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공 없는 상태에서 하는데 이거 돼요? 쉽지 않다고. 쉽지 않다고. 왜냐면은 수비 선수들이 그렇게 안 움직여주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누가 쉽게 하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아예 의미 없는 훈련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패턴 플레이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를 어떤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 이런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순간순간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우리 훈련 때는 이런 때는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줘야 될 때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대신에 다른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걸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다들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흑백 요리사가 좀 핫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분들이 원래는 자기 레스토랑에서 하지 않는 음식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맛나게 나와요. 요리가 맛있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단순하게 말했던 그 패턴 플레이, 그런 것들은 본인이 식당에서 본인이 하실 때 그냥 그 정형화된 우리가 메뉴 파인다이닝에서 이건 이런 메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성재 셰프님 그 모수에서는 전복 타코가 유명하다는데, 전복 타코를 하는 거는 패턴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경쟁을 하는 프로고 같은 재료를 하다 보니까 이거 열려 있으니까 그 전복 타코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간을 잘 봐야 되겠죠. 간을 타이트하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하게 익혀야 되고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님 그걸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보면 어떤 게 맛있는지 잘하는 거야. 짠 거 지금 상황에서는 소금을 더 쳐야 돼. 지금은 단맛이 필요해. 지금은 새콤한 맛이 필요해. 지금은 식감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잘하는 지도자니까 선수들에 맞춰서 야 너는 지금 너무 그냥 단 것만 있다. 짠맛을 좀 넣자.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특정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축구에서 야 네가 공을 잡았을 때 우리 팀의 위치가 순간적으로 우리 팀 위치 그러니까 동료들이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상대 수비가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에 따라서 해야 될 움직임이 바뀌어요. 그런다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어떤 특정한 움직임이 아니라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우리가 축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구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때그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수들도 방금 그 말했던 그 셰프님들처럼 지금 순간적으로 공 잡고 딱 돌아왔는데 아 지금 이걸 해야 돼 짠맛이 부족해 하면서 이걸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게 근데 그거를 11명이 다 하는 거죠. 아 지금 짠맛 타이밍이다 딱 하면 그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아까 바둑알 타이밍에서 여기서 얘가 뚫고 나왔을 때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건 8번하고 9번이 여기서 중요한 건 측면을 째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측면을 째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측면을 왜 째는지가 중요해요. 네. 왜 째냐면 측면을 째줌으로 해서 이게 9번하고 8번이 양옆으로 벌려뛰므로 해서 내가 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받기도 좋고. 왜냐면 여기 붙어 있을 때보다 공 받기가 좋겠죠. 넓어지니까. 얘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얻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여기를 계속 지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고 측면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 예를 들어서 한쪽은 여기를 바깥쪽 따라 나가고 이 선수가 이쪽을 차단하면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드리블로 앞으로 수비하러 덤비는 2번을 떼고 들어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선수가 애매하게 기다리면서 막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 선수도 그냥 처음에 쬐잖아요. 8번이 바깥으로 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런 위치로 바뀌면 이때는 이 선수가 여기 있으면 사실 좋은 패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패스 걸릴 것 같죠? 이 2번을 피해서 이렇게 패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을 거고 직선적으로 패스를 넣겠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데 골키퍼가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이때 이 8번이 뭘 해야 되냐면 방금 이 위치였으면 이게 짠맛인지 단맛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9번이 벌리면 3번이 이렇게 딸려 나왔으니까 이 선수 이렇게 8번이 동선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요렇게 잡혀있던 동선에서 10번이 돌파에 성공하고 6번하고 붙어있으니까 내가 이거 벌렸다. 예를 들면. 근데 이 선수가 여길 자기를 안 따라오고 중앙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애매하게 하면서 패스길은 차단하면서 드리블 돌파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딱 잡았다. 예를 들면. 그럼 이 선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처음엔 이렇게 째서 이렇게 왔지만 그 다음 건 일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 패스를 여기서 받아야지 골키퍼한테 차단 안 당하고 이 2번한테도 차단을 안 당하는 위치로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8번 선수가 째다가 어느 순간에는 중앙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옵사이드 여기 3번한테 맞춰서. 그래서 이 선수는 여기서 패스가 툭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2번이 자르지 못하게. 근데 이 선수는 여기서 온사이드고 차는 순간에는 온사이드고 공 들어가면 같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오면 여기 또 오고 여기 또 오고 여기 또 오고 그래서 여기서 통짜가 나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8번이 쨌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8번이 째서 뭘 할 건지가 중요하죠. 8번이 잼으로 해서 2번의 위치를 변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2번이 다시 불러야 되겠다. 2번이 자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패스길도 막아야 되고 드리블길도 막아야 되니까 그 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있었으면 아까 이렇게 쬐을 때 얘가 그냥 이 자리 지켰으면은 이 뒤를 팔 수는 없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냥 측면 쪽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쫓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잼으로 해서 2번을 앞으로 전진시켜서 요거 각을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는 이 뒤를 파겠다. 방금 전까지 2번이 서 있던 이 위치를 파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 순간적인 판단. 단맛이냐 짠맛이냐 신맛이냐를 순간순간적으로 판단해서 탁탁탁탁
치고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좋은 팀의 잘 만들어진 팀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이정효 감독님이 만들어 온 팀이 늘 그랬어요. 그래서 막기가 어려워요. 약간의 그건 있어요. 전형적인 장면들은 있었어. 예를 들면 아산이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거. 오른쪽 측면에 갖다 놓고 아산이한테 돌파시키는 거. 약간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저형화돼 있는 스타일인데 그건 아산이 개인 능력이 좋으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산이한테 가면서 돌파를 시도하면서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라 풀백이 움직이든 메잘라가 움직이든 공격수가 움직이든 다른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고 아산이한테 슈팅각을 내주기도 하고 본인이 패스 받아서 크로스각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정효 감독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감독이 반드시 손을 대야 되는 축구다. 그래서 어려운 축구고 또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축구다. 그래서 전 이정효 감독님이 좀 특별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사실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정효 감독님 그 전에 김병수 감독님을 제가 이제 강원에 계실 때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뭐 전술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었습니다만 저는 김병수 감독님은 조금 실패를 하셨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것도 확고한데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에 조금 애를 먹으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김병수 감독님 축구를 알고서 분석해서 나온 다음에 그냥 단단하게 내려섰을 때 답을 찾아내는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선수들도 아무래도 그 당시 강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투자가 더 적었던 때라서 키워나가는 선수들이 많았던 시기라서 사실 서민우 선수도 그때 이제 막 그 김병수 감독님 체제에서 들어올랑 말랑 하던 시기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원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이정효 감독님은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김병수 감독님보다 더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갔던 게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전술적으로 뚜렷하고 주도하고 포지셔닝 플레이라든지 선수들 머리를 계속 쓰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건 비슷한데 중요했던 거는 이정효 감독님은 본인이 상대방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했을 때 그것도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안에서도 변화를 많이 주는 식으로 새롭게 변화를 많이 줘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별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원 삼성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맛을 낼 줄 아는 감독이 있다 그러면 어떤 팀에 가더라도 잘할 가능성이 커요. 이런 확고한 지도자들은 색깔이 있는 그러니까 맛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특히나 공격적으로 맛을 잘 내죠. 이런 지도자들은 어느 팀 가도 잘하는 게 과르디올라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과르디올라가 어느 팀에 간다 그래서 못할 거라고 생각 드시나요? 전 잘할 것 같아요. 그거는 특히나 상위권 팀들이면 더 잘할 거고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면 더 잘하겠죠. 네.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실 공격적인 축구를 잘하는 지도자들이. 콤파니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미넨에서 하는 거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때 물론 번리에서 뜨거운 맛을 봤지만 또 상위권 팀을 맡으면 또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격적인 측면에서 잘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정효 감독님은 수원 삼성에서 상당히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맛을 또 내줄 거고 또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오고 또 그리고 이브 리그가 사실 치열하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달리긴 달라요. K리그 1보다는 수준이 좀 낮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유스팜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신체적으로도 뛰어나고 기술적으로 갖춘 선수들이 많아요. 그럼 이 선수들한테 부족한 게 뭐예요? 이거 머리 쓰는 건데 그거를 이정효 감독님이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별 대표팀에 메탄고 선수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제가 알기로도 유스팀에 있는 선수들은 그 학원 축구에서도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근데 메탄에는 그런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선수들이 커가지고 결국에는 이정효 감독님하고 만나서 이 머리를 채우고 나면 진짜 대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님도 그걸 아시겠죠. 보니까 메탄고 팜 좋아. 여기서 지금 기술 좋고 몸 좋은 애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 내가 가르치면 금방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본인이 이제 뭐 큰 뜻이 있다. 나는 목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이정효 감독이 축구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고 더 몸이 좋은 선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하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공격적인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비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이제 언급한 팀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갈까 싶어요. 제가
보니까 첼시랑 에버튼전을 영국에 가서 보셨대요. 근데 제가 첼시 경기 그렇게 자주 안 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해외 축구 잘 안 봐요, 제가. 근데 그 경기를 보니까 '아 이것 때문에 그 경기에서 뭐 힌트를 얻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좀 알겠다. 뭐 저의 인제 추측이죠. 예 추측인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참 진짜 주도적인 축구 좋아하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첼시랑 에버튼전에서 수비 방식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똑같아요. 공격적으로 방금 생각하는 축구? 이렇게 생각해서 특정한 순간에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판단을 계속 새롭게 내려야 되는 축구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는데 에버튼이 포백을 섰었고요. 왼쪽에 가르나초 나왔고 팔머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격수 한 명 딱 있었는데 여기서 압박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재밌더라고요. 저는 되게 야 씨 압박을 저렇게 해라고 느꼈는데 우리가 알던 주로 전방 압박 시도하는 팀들은 4-4-2를 통해 가지고 센터백을 이렇게 압박하는 방식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이렇게 압박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주로 많이 했던 게 팔머는 미드필더 쪽 처음에 잡고요. 여기서 픽포드가 공 잡고 있을 때 여기서 왼쪽 센터백한테 나가면 공격수가 이렇게 압박 들어오고요. 이 가르나초가 일반적으로는 왼쪽 윙이 오른쪽 풀백을 잡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매치업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를 압박해요. 그래서 얘가 풀이야 계속.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냐면 이게 생각해 보면 볼 돌리는 팀이 늘 한 명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골키퍼까지 쓰니까 요즘에. 그러기도 하고 또 앞에서 숫자가 너무 이제 앞에다 과투자를 해버리면 뒷방을 맞으니까 뒤를 맞으니까 보통은 여기 수비수들이 뒤쪽에 많이 남아있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프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위치에 있는 선수한테 얘를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그래야지 압박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볼이 나가면 혹은 여기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볼이 3번한테 나가지 않고 2번한테 나가더라도 마찬가지인 게 가르나초가 압박 들어갈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어찌됐든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이 4번으로 들어가는 패스기를 막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유도를 하죠.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는데 여기서 압박 가하면 여기를 줄 수도 있고 여기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혹은 여기 골키퍼한테 줬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눈치를 딱 보면서 이쪽 중앙 쪽으로 투입되는 거는 잘 견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압박 들어가면 여기를 다시 주기는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 미드필더들이 재밌어요. 다른 그 포지션도 재밌고 자 여기서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각자 한 명씩을 꼭 맨투맨을 잡습니다. 무조건 이 선수가 깊이 내려가면 따라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움찔하면서 못 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 쌓이는 거야 압박을. 예. 근데 여기 최근에는 이럴 때 많이 풀고 나오는 게 주고받고 움직이고 이렇게 돼서 패스가 바꾼 다음에 얘가 받으러 내려오면 여기다 투입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꼭 따라옵니다. 이렇게 못 돌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따라붙어요. 그리고 여기도 투입되면 맞게. 그래서 보면 신기한 게 얘가 남아. 그래서 압박이 돼요. 수비가 여기 뒤쪽에 한 명 더 있다고 치면 원래 부족해야 되잖아요. 압박이 안 돼야 되는데 압박이 돼. 얘를 남겨놓고. 왜냐면은 공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일로 전환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버려두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일로 깊이 들어온다 그래서 의미가 있냐?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게 멀리 있을 때는 얘한테만 들어가면 찬스가 나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크로스 올라오는 4번 쪽 오브라이언 쪽에서 크로스 올라오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여기 있어야 돼. 결국에는 에버턴도 이쪽에서 풀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첼시를 괴롭힐 수가 있었던 거죠. 역습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거를 맨투맨으로 잘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압박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들이 뭐냐면 자, 이게 성공적으로 됐을 텐데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반응이 중요해. 근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그게 어떻게 재밌냐면 이것도 계속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오브라이언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풀려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이걸 단숨에 원터치로 잘 돌려내서 얘가 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에버튼전에서 많이 나왔던 건 픽포드가 의도적으로 이쪽에다가 넘겨주는 빈 곳이 여기니까 여기를 자꾸 넘겨주는 장면이 있어요. 롱킥으로 연결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었는데 됐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딱 공을 잡았어. 그러면 진짜 완전히 여기가 다 열려버렸잖아요. 반대쪽 딱. 지금 여기 다 압박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재밌어요. 첼시 반응이.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음 놈들을 꼭 찾아요.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 여기를 누가 잡냐면 예를 들면입니다. 항상 이렇다는 게 아니고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를 쿠쿠렐라가 가요. 쿠쿠레레아가 가. 그러면 얘가 풀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원래는 내가 얘 마크였잖아. 7번이 10번 마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가. 부지런히 뛰어서 얘한테 와요. 그러면 얘가 다시 땡겨. 얘가 일로 가는 건 얘가 땡기고. 이해되세요? 맨투맨이 여지까지는 맨투맨으로 계속 막고 있었는데 계속 고정된 맨투맨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어디가 가장 위험하게 되는지를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꼭 이렇게 가느냐?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10번 압박하는 게 순간적으로 풀려가지고 얘가 너무 멀어 7번이.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얘가 여기 가요. 센터백이. 그리고 얘가 여기 채워. 얘가 일로 채워요. 그래서 밸런스를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돼. 그러면 아까랑 거의 똑같아요. 위치가. 7번이 여기 붙고 3번이 지키고 4번이 여기 있던 때랑 위치는 똑같아.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7번이 이 뒤로 들어가고 얘가 나가서 잡고 얘가 여기를 채운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위치를 금방 바꿔요. 그래서 가르나초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안 있고 이걸 쫓아갈 수 있는 위치였으면 이것도 안 가. 이렇게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4번 놓고 3번 놓고 잠깐만 어떻게 되었지? 아 이렇게 돼 있었다. 잠깐 여기 맨투맨이 없는데 잠깐만 어디 갔죠? 아 이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다. 근데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돼 있다. 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나가면 얘가 여기 붙습니다. 이렇게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밸런스를 잡는 거는 계속 똑같이 잡는데 여기에 내가 고정적으로 가질 않아요. 혹은 이걸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붙어있던 애가 일로 갔다. 그러면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말로도 할 거고 머리로도 이해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어디가 약점인데 내가 간다. 그러면 그럼 나는 어디 가야 되지 지금? 제가 저기 가네. 내가 쟤 잡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기 가네. 얘 여기 잡아줘야 되겠구나. 해서 계속 밸런스를 새로 잡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 아까 제가 공격수 움직임 할 때 볼 없는 선수가 어떻게 움직여주는지에 따라서 내 움직임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동료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 그랬잖아. 이것도 수비할 때 내 동료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바뀌어요. 그게 주도성이 있는 거죠. 주도적이고 위치 변화가 많지만 상대를 잘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위치를 고수하다 보면 최근 축구 흐름에서는 위치 변화도 많고 최근에 계속 나오잖아요. 인버티드 풀백도 쓰고 뭐 풀백이 전진하고 메잘라가 들어갔다 나왔다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선수들이 한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수적 우위를 가지려고 부분적으로 계속 위치를 바꿔요. 생각해 보시면 풀백도 인버티드 풀백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원의 숫자 더 하려고. 풀백이 제일 바깥쪽 라인. 다시 불러야 되겠다. 풀백이 이 4번 선수가 여기 들어오면 미드필더로 수적 우위를 더해주는 거고 이쪽으로 가 있으면 공격적으로 더해줘서 우리가 좌우로 넓게 쓰게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여기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넓게 쓰기 위해서 가는 거고 수비할 때는 내려오죠. 왜? 수비 숫자 늘리려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강원의 황문기 같은 선수들은 여기 붙어가지고 인버티드 풀백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언더랩 나가버리죠. 그러면 이거 완전 메잘라처럼 움직이잖아. 숫자를 순간적으로 변동을 줘가지고 상대를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트렌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처하려면 수비도 능동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능동성을 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위치 변화했으면 쫓아가야 하는 거야. 따라가야 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5백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6백처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4백 우리가 공격할 때는 3백 혹은 2명만 남겨놓고 다 올라가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축구 트렌드란 말이에요. 포메이션에 구애되지 않고 지금 해야 될 거를 하는 것. 결국에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축구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거를 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지도자 이종용 감독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역시 가장 트렌디한 전술가가 아닌가 현재 축구에서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히 그거를 광주에서 4년 동안 해왔고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컸어요. 많이 나왔어. 아산이도 뭐 팔렸고 뭐 저기 이희균이라든지 허유리라든지 정호연이라든지 지금 떠나는 선수들만 해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또 누가 있죠? 제가 이적성들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이수민 선수도 있었고 그런 선수들이 자꾸 잘해가지고 커가지고 딴 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딴 팀 가서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선수들도 있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정효 감독님하고 있을 때 극대화됐었기 때문이다. 극대화됐을 때 고점을 보고 산 거죠. 근데 다른 팀 가서 보니까 그 고점 잘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감독이 다르니까. 요리사가 다르니까. 재료는 그대로야. 근데 이 재료의 맛을 극간으로 끌어올려서 낸 사람이 이종규 감독님이라 그러면 다른 데들은 다른 재료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 재료에 묻히기도 하고 다른 재료가 맛이 세니까 그 다른 재료에 묻혀가지고 안 보이기도 하고 요리를 잘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정효 감독님이 특별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 삼성이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일했던 풋볼리스트에서 그 서우정 선배께서 뭐 이제 그 막전 막후 막 이래가지고 이정용 감독님이 수원을 가게 된 이야기 뒷이야기를 좀 봤는데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확실히 그 대표이사님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전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예. 이게 저는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선수 영입해서도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선수들이 막 물려 있으면 압도적으로 강하면 우승할 수 있어요. 그게 이번 시즌 전북에서도 축구도 좋았지만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우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가성비를 따져보면 저는 코칭 스태프 바꾸는 게 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선수들은 올라갈수록 그 실력이 올라갈수록 많이 막 확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좋은 포지션을 그러니까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하면 11명을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감독은 한 명 바꾸면 좋은 선수들 할 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키우면 되거든. 육성을 잘하잖아 또 이정현 감독님. 그러니까 이정현 감독님 조금 비싸게 주고 코칭 스태프들 어차피 코칭 스태프들은 다 필요하니까 어떤 팀에 가더라도 코치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다 같이 받고 그걸로 선수 영입비를 아낀다 그러면 그 나쁘지 않은 거죠. 제가 보기엔 경제적으로도 그게 맞는 접근일 수 있어요. 좋은 선수들만 사서 막 안겨준다고 해서 우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지도자를 하나 잘 선임해 놓으면 그게 돈을 아끼는 길일 수도 있다. 왜냐? 육성도 하고 좀 저렴한 선수들 사다가 잘 쓸 수도 있고 좋은 선수 몇 명 안겨주면 군말 안 하고 잘 키워서 잘 쓰니까. 그런 의미에서 2부 리그에서 지금 딱 적절하게 돈을 써서 1부 리그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2부 리그에서 뭐 압도적으로 막 돈만 막 써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쓴다고 안 된다는 거를 또 이번 시즌에 2025 시즌에 봤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기대가 큽니다. 저도 수원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우리 모두 말했던 게 그 중위권 팀에서 잘하던 지도자가 좀 기업 구단이나 투자가 가능한 구단에서 얼마나 지금 효과를 낼까, 얼마나 잘할까 이게 항상 다들 의문이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머리가 굵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정효 감독님이 본인 말씀하셨던 대로 다 깨부시고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K리그에 이정효 감독님이 계셔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극이 되고 공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K리그의 이제 축구들이 좀 획일화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격적인 면에서 좀 약하고 좀 수비적인 면은 좀 잘하지만 공격적인 면에서 약하고 볼 돌리는 것도 좀 약하고 일본에 비해서 이제 K리그 팬들도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전술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가 한 명 있으셔서 이게 축구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K리그 전반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올 한해는 한번 수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한번 응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뭐 방학 여기 지금 이제 오프 시즌 방학이라고 하네요. 오프 시즌이어 가지고 할 얘기가 많진 않은데 뭐 이제 프리시즌 경기라든지 뭐 선수단 구성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나면 한번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 찍으러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